우연히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 기존에 알고 있던 유럽과 아프리카, 근동뿐만이 아니라 북극해, 먼 동방의 향료 제도, 중국, 일본까지 지도에 추가되며 고대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볼 때는 뭔가 부조리해 보였어요. 이게 북반구, 이게 남반구인데요. 딱 봐도 육지가 북반구에 너무 몰려있죠? 딱히 뭐 이유는 없는데 뭔가 그 밸런스가 맞아야 속 시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관념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꽤나 전통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미지의 남방 대륙이 존재할 것이라는 게 유럽인들의 뇌피셜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이제 웬만한 거 다 발견했는데도 이놈의 남방 대륙이 안 보여. 대항해 시대 최대의 떡밥, 미지의 남방 대륙을 찾기 위한 끝없는 삽질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떡밥이 던져지게 되는데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이어진 근대 유럽인들의 상상 속에 있었던 미지의 남방 대륙은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때문에 유럽인들의 활동 범위가 지중해, 대서양을 넘어 인도양까지 넓어지자 미지의 남방 대륙도 곧 발견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나오라는 거대 대륙은 안 나오고 웬 조그만 섬들만 계속 나오며 허탕치기를 몇 세기. 드디어 남반구에도 꽤나 큰 땅덩어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606년 네덜란드 탐험대가 호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거였어요. 이어서 1642년에는 뉴질랜드까지 발견되면서 남방 대륙을 발견했다는 호들갑이 이어졌죠. 라틴어로 남방 대륙을 의미하는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름도 여기서 온 거거든요. 얼마나 기대감이 컸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이거 대륙이라기엔 좀 작고 섬이라기엔 많이 큰 그런 사막 덩어리였고, 뉴질랜드는 그냥 섬이었어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육지 밸런스를 맞추기엔 너무 작았던 거죠. 그렇게 남방 대륙은 없다는 걸로다가 잠정 결론이 나게 되고 시대는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떡밥이 식은 지 한참 뒤인 1820년 1월 27일 뜬금없이 남반구랑은 아예 반대편에서 출발한 러시아 탐험대로부터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반구의 마지막 대륙, 남극 대륙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지상 모든 곳에 깃발을 꼽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제국주의 시절의 기본 마인드. 남방 대륙은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떡밥이 던져졌어요. 누가 최초로 남극점을 찍고 오냐, 자존심을 건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었죠.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건 역시 영국이었습니다. 1900년 6월 30일 해군 중령 로버트 스콧을 대장으로 한 탐험대가 3년간 남극 여기저기를 탐사하며 남위 82도 17분까지 도달하는 성과를 냈고, 다음으로는 스콧의 탐험대 출신이었던 어니스트 셰클턴이 남위 88도 23분, 남극점까지 2분도 안 되는 거리를 남기고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영국인들끼리의 대결이 되어버린 상황. 자기 밑에 있던 셰클턴이 남극점 성공각을 보고 있으니 스콧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후원금을 영끌해서 빠르게 재도전에 들어갔어요. 증기선 테라 노바호를 타고 출발하여 영국 해안가를 보름 동안 순회하고 대영제국 해군 전함들의 성대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남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남극으로 향하고 있던 건 스콧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북극 항로를 쪽배 하나 타고 개척했던 인물 로알 아문센이 스콧과 같은 시기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남극점 정복을 위해 출발했던 거예요. 사실 아문센의 오랜 목표는 북극점 정복이었으나 미국인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에게 1등을 뺏기고 차선책으로 고른 게 남극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출신인데다 이미 네임드였던 아문센이 남극 간다 그러면 영국 정부가 스콧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국 정부까지 속이고 대외적으로 저 북극 갑니다 하면서 출발했어요. 북극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지원 받아놓고 그냥 노빠꾸로 180도 드리프트 때려버린 겁니다. 남극에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극지방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항상 해가 떠 있고 겨울에는 항상 해가 져 있어요. 1년에 6개월 동안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낮이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밤이라는 거죠. 베이스 캠프에서 남극점까지 가는데 3개월, 복귀하는데 3개월 잡으면 복귀하다가 겨울 돼서 배도 출발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때문에 최대한 얼음이 녹은 한여름에 상륙해서 3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겨울 동안 월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여름 6개월을 풀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측 탐험대 모두 남반구의 한여름인 1월을 노렸습니다. 스콧 탐험대가 1911년 1월 4일, 아문센 탐험대는 열흘 뒤인 1월 14일 로스 빙붕에 상륙했어요. 스콧이 공략하기로 한 루트는 이미 셰클턴이 거의 성공할 뻔했던 검증된 루트였습니다. 빙붕이 깨지거나 움직일까봐 육지로 되어 있는 로스 섬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죠. 남극점 최단 루트는 아니었지만 안전빵으로 가자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에 비해 아문센은 빙붕이든 육지든 상관 안 했습니다. 무조건 남극까지 최단 거리로 직선 돌파하겠다는 일념으로 빙붕 위에 베이스 캠프를 짓고 자기들이 타고 온 배 프람호를 기념하여 프람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양측이 상륙한 베이스 캠프의 거리는 650km 정도로 서울 부산 거리의 2배가 넘었지만 긴 준비 과정 도중에 서로 마주쳐서 훈훈하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여름에 최대한 가벼운 몸으로 출발하기 위해 최대한 멀리까지 보급 창고를 세워두고 물자를 비축하며 겨울을 기다렸죠. 스콧의 탐험대는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 탄탄하게 구성됐습니다. 시베리아의 야쿠트족이 기르는 추위에 강한 조랑말들을 주력 이동수단으로 데려왔고 영국의 과학기술로 개발된 스노우모빌까지 동원됐어요. 눈밭하면 생각나는 개썰매도 당연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문센은 북극 고인물이었지만 남극은 처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 최대한 단순한 전략을 세웠어요. 북서 항로를 개척하며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들에게 생존 비법을 전수받았던 아문센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개썰매가 최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린란드견 100마리로 구성된 개썰매 부대 원툴로 가기로 했죠. 스콧은 버버리에서 개발한 모직 방한복을 비롯하여 통조림과 홍차 등을 구비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영국적인 방식으로 남극을 돌파하겠다는 철학이었던 것이죠. 반면 아문센은 역시 이누이트들에게 배웠던 대로 챙겨갔습니다. 사슴이나 늑대 가죽으로 옷을 입고 음식도 고기를 가루로 빻아 만든 페미컨을 준비했어요. 그마저도 아껴서 먹기 위해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바다표범 등을 사냥해서 최대한 비축해뒀죠. 스콧의 탐험대에는 조랑말 담당, 개 담당 대원이 따로 있었고 과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문센의 탐험대는 남극점 정복 외에는 오로지 생존만을 목표로 했어요. 전원 스키를 탈 줄 아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심지어 세계 스키 챔피언까지 있었죠. 4월이 되자 두 팀은 월동에 들어갔고 그 다음 여름이 찾아오며 세기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두 팀의 목표는 남극점, 인류가 한 번도 발을 딛지 못한 지구의 끝이었습니다. 1911년 9월 8일 아문센 탐험대가 조금 일찍 출발각을 보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돌아와 한 달 뒤인 10월 22일 제대로 준비를 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개썰매를 타고 하루에 28km씩 전진! 위도로 따지면 4분의 1도씩이었어요. 빨리 도착하면 그냥 쉬고 늦게 도착하면 조금 쉬었습니다. 바다표범 고기를 그냥 육회로다가 생으로 먹고 사람밥, 개밥 가리지 않고 공유했어요. 페미컨은 만약을 대비해 최대한 아끼고 연료도 사용하지 않았죠. 스콧 탐험대는 열흘 늦은 11월 1일 출발했습니다. 일단 스노우모빌이 퍼졌어요. 남극 도착했을 때 물에 몇 개 빠뜨려서 2대밖에 안 남았는데 그마저도 겨울 동안 고장난 거죠. 조랑말들은 준비 기간 동안 다수가 이미 얼어 죽었고 개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출발은 했는데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던 거예요. 11월 17일 아문센 탐험대는 마지막 보급 창고에 도달해서 산맥을 오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스콧 탐험대는 아직도 로스 빙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랑말은 땀을 흘려서 몸에 고드름이 생겼고 픽픽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급 창고에 쌓아뒀던 통조림들은 영하 70도의 혹한 때문에 다 터져 있었고 연료 탱크까지 같이 터지는 바람에 주워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12월 8일 아문센 탐험대는 이미 셰클턴의
기록을 깨고 남위 88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고기를 먹고 게사료를 먹고 개들이 죽으면 그 고기까지 먹으면서 계획대로 전진했죠. 같은 시기 스콧 탐험대는 이제 막 남극 횡단 산맥을 올라 비어드모어 빙하로 진입 중이었습니다. 조랑말들은 이미 다 죽고 사람이 썰매를 끌어야 했어요. 식량도 떨어졌고요. 원래도 느렸던 속도가 더 느려졌고 에너지 소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12월 14일 아문센 탐험대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식량도 남아돌고 연료도 남아돌고 4일 동안 남극점에서 이것저것 측정하고 인증샷까지 남겼죠. 혹시나 스콧 탐험대가 위급할까봐 식량과 보급품 일부를 남극점에 남겨두고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아문센 탐험대는 프람하임 기지로 복귀하기 시작했죠. 해가 지나 1912년이 됐습니다. 아문센 탐험대가 거의 복귀를 완료하고 있던 상황. 그해 1월 17일 스콧 탐험대가 마침내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견한 건 이미 한 달 먼저 설치되어 휘날리고 있던 노르웨이 국기와 아문센 탐험대가 남겨둔 편지, 보급품들이었죠.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와중에서도 근성만으로 남극점에 도착했지만 1위를 뺏겼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 스콧 탐험대는 허탈하게 다시 복귀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포기했어야 하는 탐험이었습니다. 식량도 연료도 떨어져서 홍차 잎을 생으로 씹어먹고 물 대신 눈을 먹는 상황이었어요. 로렌스 오츠 대위, 헨리 바워스 소위, 에드가 에반스 중사, 그리고 민간인 탐험가 에드워드 윌슨이 스콧과 함께 죽음의 복귀 행군을 함께 했습니다. 올 때도 고생이었던 비어드모어 빙하에서 에반스 대위가 사망, 이후 한 달 동안 로스 빙붕을 힘겹게 건너다가 오츠 대위가 사망, 그리고 1912년 3월 30일 윌슨과 바워스가 죽고 스콧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기력이 쇠한 스콧도 마지막 일기를 쓰고 쓰러졌죠. 스콧이 이제 막 복귀를 시작하던 1월 26일 아문센은 이미 프람하임에 복귀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원 생존했고 100마리의 개들도 39마리나 생존하여 나흘 뒤 다같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출항할 수 있었죠. 북극 항로에 이어 남극점까지 정복한 아문센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게 1등을 뺏긴 영국은 장례식 분위기가 됐고요. 거기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스콧 탐험대의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죠. 4월이 되어 다시 남극의 겨울이 찾아오고 그 다음 10월이 되어 수색대가 파견됐습니다. 11월 12일에 스콧과 일행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마지막 일기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시신의 발견 지점이 보급기지로부터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 보급기지를 발견 못하고 목전에서 절망 속에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지를 향한 세기의 대결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도 남극점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아문센 스콧 기지가 위치해서 두 사람의 업적을 길이길이 남기고 있죠. 조만간 남극의 영유권을 둘러싼 세계 각국들의 분쟁, 그리고 남극 조약에 관한 내용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